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간에 또 언론계의 이슈들을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근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뵈면서 우리가 참 오래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과거 방송을 한번 제가 곰곰이 다시 돌아보면요. 이제 이런 적폐 세력들이 사라지고 과거에 정말 민주 언론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세상이 오면은 뭐 누구 편을 들고 말고 할 것 없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그런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였던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막 모시고 네. 예. 나중에 모신 분들 중엔 또 사장 된 분도 계시고 최승호 사장도 오셨었고 네. 근데 뭐 지금 한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부분도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퇴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근혜 때 잘 나갔던 아나운서들이 요즘 다시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KBS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저 돌아가는구나. 더 라이브 시청하신 분들 우리 최욱 씨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좋은 방송인데 그것도 역시 좀 물이 많이 탔다. 많이 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맛이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KBS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방송? 최강시사 출연하고 있어요. 최경영의. 근데 그거를 좀 오랫동안 출연했거든요. 네. 쭉 보면서 단 한 번도 흔히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KBS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최강시사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열린 토론에도 가고 이제 여러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KBS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KBS가 바뀌는구나 이거를 그렇게 몸으로 느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변화하거나 KBS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미디어오늘 기자로 KBS 출입할 때도 그때부터도 소수였고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만나보고 이게 느끼는 것도 소수다. 항상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간 참 요즘에 언론이 단체로 윤석열 지지 모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이 언론이 돼달라. 예. 그랬더니 이제 댓글 조작을 선동한다고. 아니 언론이 뭐 왜 댓글 조작이 나와요? 그건 아니지. 언론이 돼달라는 건 여러분이 각자 자기 실명으로 된 SNS에서 열심히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만간 다시 또 조일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조일보. 예. 네. 실제로 지금 판을 짜고 있어요. 조일보. 새로 쓰기로. 새로 네네. 쓰기로. 새로 쓰기. 아니 거기서 선자만 뺀 거 아닙니까? 예, 선자만 뺐죠. 그래서 조일보를 만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좀 짧네요. 네. 지금 이게 짜리몽땅하군요. 그 템플릿을 만들고 있는데 A4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석간으로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조일보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장이 아니라 쌈장, 사장이 아니라 짜장, 그리고 발행 편집인이 아니라 발기야만인 뭐 이렇게. 정말 야만적인 분위기군요. 편집국장이 아니라 생청국장. 네네. 주필이 아니라 주책 뭐 이런 거. 그래요. 서울시 중구 태평로 일가가 아니라 네. 서울시 호구 에로 19가 예, 뭐 이런 저 아재 개그도 좀 섞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까지는 좀 이렇게 언론이 돼달라고 했으니 언론이 돼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매 언론. 그러나 야매지만 진실을 담은 언론, 그런 언론이 되도록 한번 김용민이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그냥 오늘 또 국수라서 네.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군요. 네네. 이게 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먹었던 국수가 이제 무주천맛 들참 국수 세트인데 오늘은 제주 메밀국수로 먹었어요. 아이고야. 거기서 나온 똑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주 메밀국수. 가을에는 이 국수가 더욱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우리 밀과 지역 특산물로 만든 대한민국 대표 국수 4종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 고기국수와 제주 메밀국수. 기왕이면 고기국수로 해주시지. 네. 또 전라도를 대표하는 무주 천마 들참국수. 지난주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죠. 마치 네. 그 면계의 볶음밥 같은 그런 느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또 전라도를 대표하는 국수 중에는
순창 된장 비빔국수도 있고요. 야, 이것도 예. 맛있겠네요. 자, 오늘 소개할 국수는 바로 제주도 메밀로 만든 고소하고 시원한 국수, 제주 메밀국수입니다. 제주 메밀국수는 제주 메밀 20%와 국내산 밀을 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고소하고 담백하고요. 쫄깃한 식감이 최고입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주 메밀국수 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동봉된 액상 스프와 제주산 무블럭을 넣고 함께 섞어준 다음에 면을 적당히 적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메밀국수라 자신합니다. 특히 면발이 다릅니다. 집에서 먹었던 그 어떤 메밀면보다도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제주 고기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개 24,900원. 하나에 6,000원 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 메밀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똑같습니다. 무주 천마 들참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순창 된장 비빔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국수 모듬 세트 4종 한 세트씩 또한 24,900원. 다 24,900원이네요. 저렴하네요. 자, 맛있고 건강한 대한민국 대표 국수 4종을 17% 할인된 특가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1월에도 김용민닷컴의 전 제품 무료 배송은 계속됩니다. 빨리 먹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바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와, 이게 어우, 다른데 향긋하네요. 향긋해요. 냄새가 일단 죽여줍니다. 오.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주 메밀국수입니다. 예. 오, 메밀이 맛있다. 이 메밀국수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닌데요. 이건 맛있네요. 달라. 이거. 네. 그리고 이게 잘 스며들었네 지금. 아주 잘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여기 둔 상태에서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맞아요. 좀 쫄깃합니다. 지금. 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께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안 짜네요. 네. 이 정도 굉장히 오래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죠? 달달해 또. 네. 아, 이 소스가 지금까지 먹어본 메밀국수 중에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 내가. 야, 이 소스가 담백하네. 네. 안 짜고. 국물이 일단 시원해야 되잖아요. 메밀은. 와, 짜지도 않고 네, 짜지가 않아요. 달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메밀 국수 국물에 아주 특유의 맛을 잘 살리면서 아, 이게 진짜 인스턴트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거. 아, 인스턴트 아니야 이거. 네. 이게 하나는 아니겠죠? 하나씩 준 건가? 아니죠. 그럼 아,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 이거 해장용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국물이 담백해서. 네. 그래.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게 짜면은요, 국물 이렇게 못 먹습니다. 완샷. 아, 진짜 국물을 그냥 들고 마셨는데도 짜지 않고. 지난주에 네. 그 너무 무주 담백해요. 천마 들창국수도 지지난주, 네. 지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는 양곰탕. 양고기. 아, 그러네. 그건 굉장히 고소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번 거는 굉장히 진득하네요. 아주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아유, 아, 이게 전에 것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 같으면은 이 모든 세트를 하나 살 것 같아요. 4개 다 하나씩 맛볼 수 있게. 그래. 고기국수는 또 얼마나 맛있겠어? 고기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아, 고기가 안 들어있나요? 아, 축가를.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아유. 진짜 맛있네요.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작품. 맞아요. 작품에 네. 해당하는 맛있는 국수, 여러분. 국수 마니아들은 반드시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국물. 제주 메밀국수 함께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동기 기자님부터 좀 보따리 풀어주시죠. 오늘 언론계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거는요, 연합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한마디로
편집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면은 뉴스 메인 편집에 기사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합뉴스는 거기에서 기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기사는요, 흔히 말해서 언론사와 포털 간의 컨텐츠 제휴라는 거랍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를테면 뭐 다른 어떤 그런 신생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제휴를 해요. 네. 검색을 했을 때 기사가 포털에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매체는 포털과 무슨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에 따른 수익을 못 받아요. 포털로부터. 그런데 콘텐츠 제휴 회사는 포털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연합뉴스가 강등이 됐거든요. 콘텐츠 제휴사에서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지금까지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로부터 받는 이른바 전재료라고 하는데 기사 전재료 광고료 합쳐서 이게 한 연간 100억대 정도로 되거든요. 아, 연합뉴스가 풀로부터 받는 게 네이버 엄청나죠. 다음으로부터 한 해 받는 뭐 전재료 광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게 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100억 정도 되는 걸 이제 최소한 못 받게 됐다는 얘기. 아, 그래요. 네. 왜 못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보사업팀 명의로 10년 이상 돈을 받고 기업, 공공기관 등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썼습니다. 국가기관통신사가 이런 기사를 수년 동안 수천 건의 기사를 써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사실 연합뉴스가 우리가 계속 강조한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국가기관 통신사하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300억 넘는 돈을 받아요. 매년. 네. 그 정도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그 정도고요. 포털로부터 100억, 양대 포털로부터 100억 정도 되는 전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또 광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협찬. 합치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곳인데 네네. 그런 곳에서 또 기자도 아닌 홍보사업팀 명의로 10년 이상 기사형 광고를 써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참. 사실 뭐 부도덕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저는 진작에 이거는 뭐 포털에서 강등 조치를 하기 전에 언론계 차원에서 이거는 대대적인 어떤 그런 자정 운동이 일어나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언론시민단체에서 계속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언론계 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 적극적인 움직임 같은 거는 저는 대단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노조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포털에서 강등되니까 연합뉴스 노조라든가 구성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는 뭐 아무 얘기도 없다가. 네. 사실은 저 역시도 야 이거 뉴스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더더군다나 상대가 연합뉴스인데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 예상과는 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연합뉴스 기사를 포털에 노출 안 시킨 제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하고 또 한번 뭐 하나만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한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동안은 연합뉴스의 기사는 네이버와 다음 메인의 기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 게 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보면은 이제 언론 현업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기자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신문협회에서 들어가 있고 또 방송협회에서도 들어가 있나?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 신문협회나 그쪽에서는 이게 네이버나 이 카카오에서 이제 연합뉴스를 굉장히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도 좀 없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너무 일종의 이제 국민으로부터 세금도 받는 뭐 도매상 역할을 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그렇지. 예. 그냥 이제 바로 이제 포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뉴스를 이제 마구 뿌려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포털에서는 뭐 연합뉴스 거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면서 이걸 부추긴 측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뭐 이런 연합뉴스의 문제적인 행위가 또 드러났는데 여기서 다른 뭐 신문협회 조직이었으면은 아마 이제 빼는데 이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좀 신문협회나 뭐 이제 다른 그 구성원 다른 이제 주체들 쪽에서 이제 미움을 받았던 좀 연합뉴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고요. 아니,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연합뉴스한테는 나쁜 거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연합뉴스가 이렇게 한 방 먹음으로써
우리 언론이 뭐 좀 더 나아진다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언론사들한테 경고 효과가 있어서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지. 최소한 뭐 이 정도 어떤 경고 효과? 이런 걸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다른 경쟁 매체에게 기회가 되고 이득이 되게끔 하는 조치인 건지.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등 조치되는 어떤 기성 언론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중의 소리가 포털에서 퇴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뷰징 기사로 한번. 어뷰징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가 어뷰징의 그렇죠. 거의 전당이죠, 전당. 네. 그래서 어뷰징으로 퇴출된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는 아주 군소 매체라든가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게 작은 대부분이고, 매체들은 많았죠.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에서 어뷰징 가지고 퇴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연합뉴스 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보도의 공정성이라든가 어뷰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상당히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천 건의 홍보팀 명의로 이게 기사가 작성이 되어 왔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죄질이 좀 나쁘다는 거죠. 이게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센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단 연합뉴스 쪽에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장이 된 성기영 연합뉴스 사장 있지 않습니까? 온 뭐 입장문을 내더라고요. 벌써 지난주에 입장문을 냈던데 상당히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다. 그리고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뭐 미디어스라든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아니 그 잘못한 거 맞고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필요 있긴 한데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강경한 그런 어떤 조처를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구성원들 불만 같은 게 터져 나올 거고 사장 입장에서는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또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보는데 언론사들이 아마 연합뉴스 쪽으로 많이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런 논조의 기사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무시라든가. 그냥 뭐 불쌍해진 동업자 뭐 돕는다는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조치가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합뉴스는 어쨌든 뭐 기사임을 속이고 사실상 광고를 내보낸 거고 이런 거는 굉장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이게 이제 쉽게 또 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지금 연합뉴스가 뭐 법적 대응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조치가 너무 과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합뉴스가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나서 반성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뭐 잘못한 게 없다. 그 기사를 쓴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데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대응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패착이었던 게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가가지고 연합뉴스가 죄송합니다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던 게 아니라 쟤네들도 다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다른 언론들을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밉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진짜 끝날 게 아니라 연합뉴스가 그 자료를 가져왔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매체에 대해서 똑같이 이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안타까운 이게 무슨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좀 최소한의 언론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연합뉴스가 해왔다는 거 그것도 수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한꺼번에 수천 건의 기사를 삭제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 나중에 뭐 약간 반성하는 모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쌩 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미디어오늘하고도 약간의 그런 어떤 신경전 같은 것도 있었고 이걸 보도했던.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 어찌됐든 연합뉴스는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그런 매체고 대국민 사과라든가 수익 사회하는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다. 32일 동안 노출 안 되지 않았냐 포털에. 이 정도면 이중처벌이다. 그렇죠. 이중 제재인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저는 약간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뉴스가 한번 뭐 제재를 받고 이런 중립적인 보도를 안 해서 이런 강등 조치를 내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를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제 제재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잘못 맞춰졌다고 봐요. 이게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너무 언론 환경이 이재명 후보에게 척박하니까 우호적인 언론사들을 좀 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연합뉴스 편을 들어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연합뉴스하고 이제 척을 지지 않고 언론 환경 자체가 워낙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 대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유감인 게 저는 국회가 더 유감입니다. 솔직히. 국회는 욕을 좀 얻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조차도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굉장히 문제 있는 행태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강등 조처를 내렸는데 우리의 국회는 어떤 조처를 취했느냐?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를 무려 올해보다 30억 증액을 하기로 여당에서 국회가 여야 합쳐서 여야 합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픽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들은 이거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했는데 뭐 상임위 가서 이거 엎을 수가 없지. 그렇죠. 아무래도 대놓고 소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뭐 유력 언론사와 척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뭐 그렇다면 그대로 추진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참고로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가 2021년 올해 328억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30억 증액한 358억으로 결정해서 지난 11일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알도 없는 행동이지. 예를 들어서 여당한테 잘 써달라 그 차원이 아니라 너무 악의적인 보도들이 많고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맥없이 손들어 주기나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요 연합뉴스가 어찌됐든 정부가 이렇게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 언론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평가하는 것처럼 연합뉴스도 평가 대상입니다. 근데 올해 공적 평가에서 작년보다 점수가 낮아요. 당연히 낮으면 최소한 동결 아니면 삭감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단 동결을 결정을 했어요. 전년보다 공적 평가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가 30억을 증액을 합니다. 근데 이 증액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왜 증액하는지를 봤더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연합뉴스의 국제뉴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파원을 무려 11명을 늘리는 목적으로 30억을 증액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연합뉴스 특파원 지금처럼 할 거면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이 어디 가서 뭐 굉장히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어떤 그런 특파원의 역할이라든가 뭔가 그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중요한 정보를 아니 뭔가 캐치해가지고 자 국제뉴스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국제적으로 뭔가 사안이 터졌어. 그럼 저 김용민 이사하고 정성기 이사는 국제뉴스는 연합뉴스지 하면서 거기 가서 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실제로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때 여러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제뉴스 강화, 또 하나는 로컬뉴스 강화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국제 특파원을 더 늘리고 그 지역 기자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 뭐를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정치부에 있는 기자들을 줄여서 그렇게 파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 자료를 그냥 거의 뭐 그대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편향성 시비가 왔다 갔다 할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그쪽을 줄여서 그러니까 대체로 언론들이 하지 않는 이런 뭐 작은 나라들이나 혹은 지역에 아주 깊은 그런 민생적인 이야기를 취재를 하는 게 훨씬 더 연합뉴스가 돈값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플레이어로 뛰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기는 도매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포털에서 아웃된 김에 이제 더 이상 소매에 관심 갖지 마시고 도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플레이어로 자꾸 뛰어가지고 소매 시장에서 자기들 기사가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 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몸집 키워가지고 우리 연합뉴스한테 밑보이면 다음에 직분하기 어려울걸? 아니 그렇게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지, 정치 세력이. 그래서 그냥 어떤 뉴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서 보도 자료도 전문을 갖다 싣고, 그리고 뭐 코멘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코멘트를 좀 넣더라도 또 사진은 사진대로 있는 그대로 굉장히 많이 찍어서 제2 언론사한테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지. 왜 자꾸 자기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된 사실을 전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언론사가 연합뉴스로부터 기사 제공을 받기로 협약을 맺은 그런 매체들이 편집하게 해줘야지. 왜 지들이 그렇게 편집된 걸로
왜 그 밥을 떠먹이냐 이거예요. 그냥 밀키트만 보내면 되는데. 어떤 밀키트? 아니, 제대로 밀키트. 네. 아니 이게 밀키트를 팔면 국수계의 연합뉴스입니까 이게? 아니 무슨 상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팔면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어찌됐든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연합뉴스에 대한 이 결정은 저는 지지하거든요. 근데 연합뉴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연합뉴스 퇴출 철회돼야 한다는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 기사를 썼거든요. 저는 진짜 연합뉴스 아직 반성 안 했다고 아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 부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이런 기사를 쓰기 전에 반성부터 좀 하세요. 자, 부제입니다. 연합뉴스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재평의는 기준 밝혀야. 따옴표입니다. 그리고 초유의 사태, 대선 국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우려. 재갈 물리기, 과도 부당한 이중 제재, 언론 자유, 특정 기업 자유로 침해 위축 안 돼. 아니 웃기는 게 그게 뭐 어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야, 기업에서 하는 포털- 자율규제 기구라고. 포털에서 그냥 제휴평가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결정을 한 거야. 어쩌라고. 이제 결국에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의례적으로 언론사가 힘든 상황이니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럴 자격이 있는 연합뉴스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저는 진짜 기왕에 뭐 국회가 이렇게 30억 증액했다라고 하니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연합뉴스가 이게 300억이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네. 여러 명목이 있는데 거기 구독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구독료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국회가 뭐 증액을 하고 이런 최소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도 계산하잖아.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근데 도대체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연합뉴스에 이 정도 막대한 구독료를 국민 세금으로 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좀 아니 이게 뭐 도매상 역할을 한다면은 뭐 구독료를 낼 수도 있죠. 맞아요. 필요하면. 근데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나와서 다 볼 수 있고. 근데 심지어 포털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또 전세로. 그렇죠. 네. 그거 이중 수급이네. 그렇지 이중이지 그게. 그때 뭐 이중 처벌을 가지고 뭐라 네. 그래요? 본인들이 이미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돈 받을 땐 이중으로 하고 처벌은 이중으로 안 이건 되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뭐 이중 처벌도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혼 좀 나야 할 때에 혼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배신을 때린다. 배신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써달라는 차원에서 잘 안 써줄 때 배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위 보도, 현장의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들. 그럴 경우에는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 뭐.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제가 좀 간단하게 라디오 얘기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M 라디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 중에. 많이 안 듣죠. 안 듣죠. 네. AM 라디오가 뭐냐면은 FM과는 달리 모노로 나옵니다. 게다가 음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산에 있지 않아요. 산에 있으면은 사실 좀 민가로부터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란 게 없는데 네. 평지에 늪지대에 자리하는 게 AM 송신소입니다. AM 송신소 그래서 가보면은 안 가봤죠? 난 가봤지. 네. 통신소 자체를 가본 적은 없죠. 송신소가 있는데 그 폴대 같이 한 2개, 3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근처로 가면은 라디오를 안 켰는데 소리가 들려요. 전자파가 어마어마하나 봐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천의 논현동에 있던 제가 있던 극동방송 송신소가 인천에 인천 논현동
논현동 알죠? 논현동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가 송도랑 가까워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흥시 방산동으로 갔다가 시흥 방산동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뉴타운이 들어서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주변에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뭐 그냥 전축을 켰는데도 전축에서 그 방송이 나와 뜨지도 않는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섬인데 네. 우리가 자주 가는 섬이 있잖아요. 안산에 대부도? 대부도인가 보다. 대부도입니다. 예, 네네. 대부도로 대부도. 옮겨갔어 이번. 근처에 골프장이 있고 그 골프장 사장이 아마 김장환 목사하고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AM 방송 송신소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AM 라디오 방송 송신소가 많은 곳이 서해안 쪽 또는 일산 쪽에 많습니다. 예전에 일산에 뭐 이렇게 집들이 많지 않았을 때 고양시 토당동하고 능곡 거기에 토당동은 MBC 라디오, CBS는 능곡에 거기 적어도 있네요. 일산 가까이 가면은 SBS AM 송신소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천덕꾸러기지. CBS가 능곡 쪽에다가 송신소 밀어내고 거기다 이제 방송국을 옮기려고 목동에서 거기로 옮기려고 추진을 했다가 뭐 잘 안 됐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AM 방송이 마치 그 윤전기처럼 네. 사실 앞으로 종이신문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윤전기를 새로 사들여야 하나? 라고 했을 땐 고민이 많잖아요. 신문사들이. 장난 아니게 고민하죠. 마찬가지로 AM 라디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네. AM 라디오 방송 송신기 비싸요 그거. 그걸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기계의 수명은 있을 텐데 그래서 출력을 그냥 확 줄여서 원래 50kW로 써야 되는 걸 뭐 한 20kW, 10kW로 썼다가 그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제재를 먹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지역의 몇몇 대구라든지 충주의 MBC 라디오가 내놨어요. 주파수를. FM으로 그냥 가겠다. 표준 FM으로 가겠다. AM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파 당국은 반가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파수를 회수하는 거니까. 네. 기왕이면 AM 라디오 주파수를 다 회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AM에서 이제 DRM으로 이제 똑같은 AM 방송이 아니라 지금 AM은 잘 안 들리고 조금만 옆에 건물 지나가도 지지직거리고 모노인데다가 또 그냥 송신소만 세우면 주변에 민원이 들끓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음질은 FM하고 똑같아요. 근데 멀리 보낼 수가 있어. 그 DRM 방송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FM 사업자들 절대로 이 DRM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DRM은 신규 사업자들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주장입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1987년에 MBC 표준 FM 95.9가 원래는 AM 방송만 하다가 95.9 표준 FM으로 AM 방송이 그대로 95.9로 나오게 만든 거지. 전파 낭비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거의 모든 방송이 다 표준 FM을 갖게 되면서 AM은 쓸데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90년대 초반이었어요. KBS 1라디오 전주에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 3시간 동안 안 나갔어요. 새벽에. 근데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항의 전화를 안 했다는 거야.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90년대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예 그 차량에서 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 안 잡혀요. 그냥 항상 누를 때마다 그냥 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데죠. AM은. 저는 참 라디오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AM을 쭉 켜고 듣고 다니는데 요즘 출력을 많이 줄여서 내다 보니까 저기 강남 저쪽 성남이나 용인 가면은 거의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고층 빌딩도 많고 이래가지고 치시거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반납하면은 전혀 새로운 사업자에게 맡겨주면은 김용민이가 뛰어들 만.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표준 FM 방송들 보세요. 음악 FM도 봐봐. 다 70, 80 세대들의 음악으로 거의 천편일률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서 사실 라디오 방송이 뭔가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나왔어요. 1등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다 아실 테고 2등이 뭔지 아세요? 평일 기준으로. 평일? 파워 FM? TBS 아침 종합이었어요. 아침 종합. 항상 맞아. 8시부터 8시 10분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이에 3등 2시 탈출 커트쇼 4등 김영철의 파워 FM 5등 붐붐 파워 SBS. 붐붐 파워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TBS 아니면 SBS 파워 FM인데 라디오의 명가 과거에 뭐였습니까? MBC였죠. MBC가 드디어 이제 6등에 나타납니다.
MBC FM4U의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아침 방송. 그 아침에 하는 거? 네. 어. 7등은 KBS 쿨 FM의 조우종의 FM 대행진. 그리고 역시 아침마종이. 8시는 이제 쿨 FM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9위가 파워 FM 박소연의 러브게임. 10위가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그리고 11위가 역시 같은 방송의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리고 12위가 여성시대 양윤 서경석입니다. 야, MBC가 너무 주저앉았어요. 거의 없네요, 거의. 그렇죠. 지금 벌써 12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12위에 2개 들어가 있어요. MBC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13등, 14등도 KBS 쿨 FM인데 이현우의 음악 앨범, 박명수의 라디오쇼. 15위는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그리고 같은 15위, CBS 음악 FM 3개, 한동준의 FM 팝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 이건 이제 표준 FM이군요. 시사 프로그램의 2등이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고, 19위는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리고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하나, 둘, 셋, 4개. MBC 라디오 통틀어서 20위 안에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정말 막강이었는데. 자, 그랬죠. 그래서 23위가 아주 굉장히 눈에 띄는데,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대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YTN 연역에 들어가요. 그런 사안이. YTN이 한 번도 넘지 못한 그 선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이거는 이제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동영 씨는 날마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있는데 붙잡아야 할 겁니다. 대체 불가해요. 뭐 딱 한 명.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계속. 네, 방송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곧 그만둘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한 명 빼놓고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은 누굽니까? 라디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아이, 그분 퇴학당한 줄 알았더니 졸업이야. 사퇴했어요. 사퇴. 예. 네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라디오 청취율이 돼가고 있는데, 야, MBC가 이렇게 주저앉네요. MBC는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예전에 1위부터 계속 쭈쭈쭈 MBC가 많이 많았죠. 시선 집중부터 해가지고. 10위 안에 7, 8개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뭐 폭삭 하나 앉아서 20위 안에 그 라디오하고 FM4U 다 합해서 4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사실 MBC 라디오가 워낙 라디오의 명가다 보니까 TV에다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파워 FM하고 TBS 쪽에다가 거의 뭐 빼앗기다시피 했네요. 이건 뭐냐면은 라디오가 점점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이런 라디오 시장에 좀 활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천편일률적인 7080 음악방송 이것과 함께 너무 지나친 심의,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정말 50대 50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50에 들지 않는 그 나머지 소수들은 뭐 아예 출연 기회도 박탈당하고 방송에 소개도 안 되고 이 다양성이 완전히 실종돼 버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심의와 또 엄숙주의가 지배한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정말 MBC 여성시대와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최강이었는데 그랬죠. 신해철의 골든디스크 그래요.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재밌었습니다. 신해철의 골든디스크. 예전에 싱글벙글 쇼도. 네, 싱글벙글 쇼도 그랬지. 네. 예. 동력이 없어요. 그래도 저기 2010년대부터는 팟캐스트 쪽에서 뭔가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뭐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좀 배분의 역량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김어준 총수조차도 지금 나가라 계속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 저는 청취율 조사 결과 후 얼마 안 돼서 그 버스에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 라디오 가로 열고 교통방송. 서울시에서 보낸 메시지 해가지고 이거는 저는 틀림없이 교통방송 청취율이 높아서 김어준 자르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방송 듣지 말라고. 왜냐면 버스에서 들으면 단체로 듣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전화 오면은 나 교통방송 들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버스 회사 통해 라디오 끄라고 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좀 취재를 했는데 대단합니다. 이 양반이. 그 버스 회사 있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가 온 버스 회사. 그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를 7대를 탔어. 그래서 기사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치 않은데 지금 개신교계에서 특히 보수 개신교계에서 TBS 김어준을 쫓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버스 회사에다가 TBS 틀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너무 좀 화가 납니다. 사실은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니 뭐 이 정부 들어서 진보 종편 뭐 하나 허락 못한 건 뭐 그것도 참 통탄할 일인데 하다못해 김어준 하나 못 지킵니까? 너무 그게 화가 나요. 그 선거 때 되면 또 이러겠지. 진보 민주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광팔려고 할 거 아니야. 아니 TBS 김어준하고 민주 진보 유튜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제 이명박이가 만든 그 종편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려고 봤더니 없앨 방법이 없어. 뭐 무슨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해가지고 허가 취소 이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마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뭐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지금 날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이상 그리고 쉽지가 않다고 저기 봐야죠. 또 MBN 6개월 방송 정지 네. 그것도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네.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능은 행정소송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왔잖아요. 1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매일 서비스된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그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못 없앤다고 봅니다. 못 없앤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이미 예전부터 오래 수정도 해왔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언론 불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좀 많았죠. 기회가 많았잖아.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민주 종편을 허가하라 이거예요. 공모를 해가지고 허가하라. 그러면 기존 종편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 이유는 광고파이가 광고파이가 줄어드니까. 광고파이가 4분의 1씩 가져갔는데 5분의 1이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허가하는 것을 넘어서 뭐 진보 개혁 진영의 종편도 2개 정도 만들고 그쪽에도 한 몇 년간은 채널 앞번호 우선 배정권과 아니 그 기존 종편이 부여받았던 혜택을 그대로 둬. 그렇죠. 똑같이 해줘야죠. 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지.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다 보수 편향의 그 방송들만 있었는데 민주 진보 종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진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돈 모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보 진영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아니 근데 허가권이 나오고 그러면은 모입니다. 모일 그때 수도 모이고 또 기업들이 밀어줄 수도 있을 거야. 이 정부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난 참 너무 뭐 했냐 이거야. 4년 동안 뭐 했어 대체. 뭐 했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와서 언론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뭐 사실 몰랐나? 그러니까 MB 박근혜 이 정부가 이제 언론에 대한 개입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 자체는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편이 뭔가 문제를 좀 저질렀고 애초에 뭐 출범 때부터 뭔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전혀 공정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잡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고 또 그러라고 또 관련 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좀 넘어갔다는 게 그게 굉장히 문제였다고 하다못해 봅니다. 사기업인 포털의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도 최소한 연합뉴스에서 이런 조치는 내릴 줄을 알아요. 근데 뭘 했냐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법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똑부러지게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하겠지. 반발하겠지. 근데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왜 못하냐고.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그 위원들은 공격이 안 무서웠겠어요? 연합뉴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또 이제 위원들 지금까지 뭐 했나 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잖아요. 갑자기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네. 기성 언론사에서 잘 꿀 빨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정부 언론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입니다. 뭐 김용민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뭐 민동기 정도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얼마나 그래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도적이게 비치기에는 뭐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가면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상관없는 사람들 뭐 안 그래. 뭐 학자 출신이라든지 동아일보 출신 이런 인간들이 가가지고 최남수 나갔다 임명시키고 말이지. 그 평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예전에 평가위원회 가시던 분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 한번 갔다 오잖아.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그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날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폭발해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기 언론 관계자들이 오잖아 대부분. 그렇죠.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폭발하거나 엎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봐도 진짜 언론 현업 단체들 얼마나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전투 모드로 가야 돼, 전투 모드로.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이 현안을 쫙 파악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게다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가서 조용히 지혜롭게 판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다. 저는 그래서 봐야 될것 이번에 같습니다. 예. 이 평가위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음. 기